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고륙종 판정을 받고 현재는 호스피스에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 보며 안타깝고 불쌍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는 이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제가 호스피스 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버킷리스트를 적어보았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사연을 읽어주는 유튜브에 제 이야기를 보내보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실천을 위해서라도 지금껏 제가 겪었던 막장 불륜 드라마 뺨치는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꿈 많던 20대 시절,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손님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이와 두 눈을 마주친 순간,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저희는 마침내 결혼까지 꼴이나게 되었죠. 왜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연애 때와는 전혀 다른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차츰차츰 콩깍지가 벗겨지고 하루가 멀다고 싸우다가 결국엔 부부 사이가 남보다 못해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제게 그 이야기는 꼭 남일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었거든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제 남편이 더도 없는 애처가라며 부러워할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저희 부부는 전생에도 아마 운명이었을 거라며 어딜 가나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남부러울 게 없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다름 아닌 결혼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연 임신이 번번이 실패하자 결국 저는 남편과 함께 난임 클리닉에 가보면 어떻겠냐고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더라고요. 난임 클리닉? 여보, 아직 우리 결혼 3년밖에 안 됐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남들은 허니문 베이비 생기는 마당에 우린 3년이 지나도 여태 아이가 안 생기잖아. 자기야, 나도 30대 중반이야.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난임 클리닉은 싫어. 우리가 아이를 간절히 원하면 알아서 찾아오겠지. 그리고 난 꼭 아이 안 낳아도 돼. 자기랑 둘이서 알콩달콩 사는 것도 충분히 행복한걸. 물론 우리 둘이 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난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명이라도, 응? 에휴, 나중에 이야기하자. 남편은 제가 난임 클리닉 이야기만 꺼내면 질색을 하며 대화를 회피하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런 모습이 내심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가 조실 부모한 터라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굉장히 절실했거든요. 저의 부모님은 제가 10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대신 부동산과 예금, 현물 등을 합쳐 80억에 달하는 많은 재산을 제게 남겨주셨죠. 하지만 부모님이 한순간에 돌아가신 마당에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부모님을 다시 살려낼 수만 있다면 이깟 80억 땅바닥에 버릴 수도 있을 만큼 저는 가족의 품이 그리웠어요. 물론 남편과 단둘이 이루는 가정도 너무 좋았지만 그래도 절 닮은 아이 하나쯤은 꼭 낳고 싶었죠. 하지만 아무리 남편을 설득하려고 해도 그이는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난임 클리닉을 굳이 다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결국 설득을 실패한 저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연 임신에 성공할 때까지 피임하지 않는 조건 말이죠. 그나마 남편은 이 조건은 흔쾌히 수락하더군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더욱 열심히 관계를 가졌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도 예쁜 아기 천사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희망을 품던 저도 차츰차츰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생은 자식과 인연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헛헛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불행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저를 살뜰하게 챙겨준 사람은 남편도 아닌 소꿉친구 영희였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인 영희와 저는 서로 모르는 게 없는 절친한 사이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단짝으로 지내던 친구라 저절로 의지도 많이 하게 되었고 20년 넘게 친구로 지내면서 그야말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죠. 결혼식 때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와준 친구가 바로 영희이다 보니 자연히 제 남편과도 안면을 트고 친해져서 신혼여행까지 동행할 정도였죠. 민주야, 우리 주말에 강릉으로 놀러 갈까? 어때? 네 남편도 시간 되면 같이 가자고 하자. 바닷가 좋지. 우리 남편 회사 일 때문에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민주 너가 가자고 조르면 되잖아. 네 남편 민주 너 말이면 꿈뻑 죽으니까 말이야. 안 그래? 꿈뻑 죽기는 무슨. 나님 클리닉 좀 같이 가자니까 죽어도 싫다는데 뭐. 아무리 설득해보려고 해도 안 돼서 솔직히 좀 서운해. 에이, 좋게 생각해 민주야. 그리고 솔직히 아이 생기면 뭐 좋아? 내 주변 사람들만 봐도 아이 낳은 뒤로 전쟁이더라, 전쟁. 그리고 요새 아이 없이 사는 딩크족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가? 그럼 네 남편이 널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애 생기면 민주 너가 애한테만 집중하고 남편은 안중에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뻔하지 뭐. 고마워 민주야. 네가 그렇게라도 말해주니까 기분이 훨 나아졌어.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앞으로도 속상한 일 있으면 이 언니한테 전부 다 털어놔. 그나저나 나는 민주 네가 진짜 부럽다. 멋진 남편도 있고 번듯한 집에 넉넉한 재산에. 에휴, 가끔 그런 생각도 해. 하루만 민주 너가 되고 싶다고.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농담이야, 농담. 마음이 심란하고 속상할 때마다 영희는 언제나 좋은 소통 창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어찌나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지 그녀와 이야기하고 나면 모든 고민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하나뿐인 소꿉친구 덕분에 마음을 잘 추스른 저는 금세 일상으로 돌아와 밝은 모습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토록 원하던 아이는 생기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소꿉친구 영희,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즐겁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 잘 살뜰하게 챙겨주던 사촌 언니가 집으로 놀러 오게 되었는데 대뜸 신점을 보지 않겠느냐며 보채는 거예요. 갑자기 웬 신점을 보래. 니들 결혼한 지가 언젠데 하도 애가 안 생기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내가 아는 사람도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애가 안 생겨서 무당까지 찾아갔는데 웬걸 백발백중이래. 에이, 요즘 세상에 무당은 무슨, 그거 다 사기지. 얘는 큰일 날 소리를 진짜라니까 그러네. 나님 클리닉 수백 번 가도 안 생기던 애가 무당이 부적 한 번 딱 써주니까 바로 다음 달에 덜컥 애가 들어섰대. 정말? 삐져야 본전 아니겠니? 또 그렇게 말하니까 솔깃하네. 알겠어, 언니. 영희랑 같이 가봐야겠다. 영희? 아, 그 땅꼬마? 땅꼬마라니. 영희 들으면 섭섭해해. 땅꼬마를 땅꼬마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부르니? 너 걔랑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 당연하지. 영희는 내 절친인걸. 너 내가 관상학 공부한 거 알지? 영희 관상이 딱 싸한 게 완전 꽃뱀 관상이야.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뿐인 내 친구한테. 내가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러는 줄 아니? 영희 9년만 집에 왔다 가면 물건 한두 개씩 없어졌잖아. 기억 안 나? 네 엄마 유품이었던 금반지도 사라지고 내가 그때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직도 한으로 남는다, 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건 그냥 내가 간수 잘못한 거야. 아, 그만 말해.
내 친구 함부로 흉보면 아무리 사촌 언니여도 나 가만 안 있어. 아이고 무셔라. 아무튼 무당집엔 꼭 찾아가 봐. 알겠지? 저는 영희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촌 언니가 얄미웠지만 신점을 보러 가보라는 말은 제법 솔깃하게 느껴졌습니다. 알고 보니 어찌나 용하기로 소문이 났는지 무려 2-3달 전에 예약해야 하는 곳이더라고요. 저는 부랴부랴 예약을 잡은 뒤 영희에게 신점을 같이 보러 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점 보는 건 처음이라 살짝 무서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흔쾌히 같이 가줄 거라는 제 생각과 달리 신점 보러 가자는 말에 영희가 화들짝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신점을 보러 가자고? 민주야, 사실 내가 카톨릭 신자라. 네가 카톨릭 신자라고? 너 주말에 성당 가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독실한 건 아니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그래. 몰랐구나. 나 세례도 받았는데. 그래? 전혀 몰랐네. 세례명이 뭔데? 그게 하도 어릴 때라 기억이 안 나네. 그렇구나. 가만. 근데 너 작년에 용암무당한테서 신년운세 보고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 쪽집게 도사라고 너가 입이 닳도록 칭찬했었잖아. 내가 그랬나? 참, 내가 이렇다니까. 아유, 이제 그래, 까짓 거 같이 가자. 민주야, 걱정 마. 내가 신점 보러 같이 가줄게. 정말 고마워, 영희야. 그때부터 뭔가 구린내가 난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저는 신점 보러 같이 가준다는 영희의 말에 마냥 신이 나 아무것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을 안고 첫 신점을 보러 갔는데요. 영희의 손을 꼭 붙잡고 들어서기 무섭게 처녀보살이 대뜸 영희에게 삿대질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고년 팔자가 세기도 세다. 네? 저 말이에요? 그래 이년아, 이거 아주 보기 드문 독한 년이네. 친구 등에 딱 붙어서 기생할 년이구먼. 아주 그냥 기생충이 따로 없구나. 에잉. 어머머머, 지금 말 다 했어요? 사람 면전에다 대고 기생충이라뇨. 어느 앞이라고 두 눈 부릅뜨고 바락바락 대들어 대들긴. 심보를 곱게 써 이년아. 너 그러다 폐가 망신해. 뭐 폐가 망신이요? 아까부터 재수없게 자꾸 무슨 소리예요? 영희는 황당해하며 펄쩍 뛰었지만 무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번에 저를 보며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거기 옆에서 멀뚱멀뚱 있는 너. 저요? 그래 이년아. 친구를 둬도 하필 저런 년을 옆에 뒀어. 천연이랑 네 남편이랑 붙어먹는 줄도 모르고 에라이 박복한 년아. 네? 제 남편이랑 영희가요? 어머머, 이 사기꾼이 말이면 단줄 아나. 기가 막혀서 진짜. 아이고 안타까운 년. 불쌍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 속이 오죽할꼬. 아유, 소갈이 하다가 급기야 병까지 얻을 팔자로구나.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주 재수 없는 소리만 골라서 하네. 야 민주야, 뭐하고 있어? 당장 나가자. 당장. 무당이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해서 그런지 저는 순간 정신이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누구보다 믿었던 남편과 이 세상 하나뿐인 제 소꿉친구가 바람을 핀다니. 제가 너무 놀라 망부석처럼 가만히 서 있기만 하자 민주가 서둘러 저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무당집을 벗어나기 무섭게 영희는 억울하다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무당 진짜 뭐라니? 미친 거 아냐? 나 참, 내가 네 남편이랑 뭘 해? 그게 어디 말이나 되냐고.
미안해. 내가 괜히 신전 보러 같이 가달라고 해서 너 기분만 상하게 하고. 진정해, 영희야. 어디 그뿐이야? 민주 너보고 병까지 얻을 팔자래잖아. 지가 의사도 아닌데 무슨 어이가 없어서 진짜. 근데 그건 좀 신기하긴 하더라. 요새 자꾸 몸이 안 좋은 기분이 들긴 했었거든. 세상에, 민주야, 너 설마 저 미친 여자 말 믿는 거 아니지? 아까 그 무당이 나 노려보는 꼬라지 봤어? 아, 싸가지 밥 말아먹었나 봐. 에이, 당연하지. 저거 완전 돌팔이 선무당이야. 난 누구보다 너 믿어. 아, 민주야, 나 위해주는 사람은 진짜 너밖에 없다. 우리 우정 평생 변하지 말자. 알겠지? 나한테도 믿고 의지할 친구는 영희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뚝해, 응? 겨우 영희를 달랜 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무당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곧바로 남편에게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 역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농담 삼아 한 이야기였는데 남편 얼굴이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무당이 자기랑 내 친구 영이랑 글쎄 바람을 핀대. 말이나 돼? 어떻게 엮어도 둘을 엮어. 참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완전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두 번 다신 거기 발도 들이지 마, 자기야. 진짜 다시 생각해도 괘씸하네. 두 번 다신 신전 보러 가나 봐, 어디. 영희도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주 그냥 펑펑 울더라니까. 괜히 내가 그런 곳에 데리고 가서 미안해지는 거 있지. 그래, 그런 거 다 미신이라니까 믿지 마. 괜히 부정타. 갑자기 왜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냐? 여보, 나 피곤해서 먼저 잘게. 벌써? 아직 7시인데? 요새 계속 야근해서 그런가 영 피곤하네. 알겠어. 푹 쉬어. 이제야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의 태도도 몹시 이상했어요. 지나치게 화들짝 놀라고 식은땀까지 뻘뻘 흘리는 게 확실히 재발절인 사람처럼 보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 일을 겪은 바로 한 달 뒤, 이 두 년놈들의 외도 행각이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 아이가 찾아오지 않아 그 외로움을 달래보고자 작년부터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강아지가 자꾸 토를 하지 뭐예요. 병원에도 데려가 보고 사료도 바꿔보았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더라고요. 혹시 남몰래 사람 음식을 집어먹어서 탈이 났나 싶어 유심히 관찰해보아도 도통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펫카메라를 구매해 안방과 거실에 두었어요. 제가 보지 못한 사이 강아지가 혼자 이상한 걸 주워 먹진 않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카메라를 사고 나니 강아지가 더 이상 토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다 나았나 보다 싶어서 펫카메라를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결국엔 이 펫카메라가 남편과 소꿉친구의 외도 증거를 만들어낸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말이에요. 사건은 제가 사촌 언니와 함께 호캉스를 떠나기로 했던 날 발생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엔 사촌 언니랑 호캉스 다녀와도 될까? 언니가 숙박권이 생겼다고 같이 가자고 하네. 주말 내내 집을 비우는 거야? 역시 좀 그런가? 여보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게. 아니야. 가서 재밌게 쉬다가 와. 이틀이나 울 마누라 못 볼 생각하니까 벌써 울적해지네. 에이, 당신도 참 꼴랑 이틀인데 뭘. 아무튼 허락해줘서 고마워. 울 남편 최고. 대신 절대 딴짓하면 안 된다. 알지? 이 나이에 딴짓은 무슨. 딱 봐도 유부녀 아줌마구만 뭘. 무슨 소리야. 당신 길거리 지나가면 남자들이 아직도 침 질질 흘리는데.
으이구, 이 팔불출. 참나. 나 없는 동안 우리 또리 잘 좀 돌봐줘. 요새 토 안 하기는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바닥에 먹을 거 아무거나 두지 말고. 걱정 붙들어 매셔. 아무 걱정 말고 스트레스 쫙 풀고 와. 전 아무 걱정 말라던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사촌 언니와 함께 즐거운 호캉스를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것도 실컷 먹고 호텔방에 딸린 풀장에서 수영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때였어요. 사촌 언니가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더니 당장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대학교 동창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지 뭡니까? 사촌 언니가 급하게 자리를 비우고 커다란 호텔방에 홀로 남겨진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넓은 호텔에서 혼자 있자니 조금 쓸쓸했거든요. 기왕이면 남편과 함께 호캉스를 즐겨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남편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걸어보아도 똑같더라고요. 그제야 등골이 삐쭉 서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필 이때 소꿉친구랑 남편이랑 붙어먹는 줄도 모른다고 혀를 차던 무당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속옷바람에 남편은 갑자기 들이닥친 절 보며 무슨 도둑이라도 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 밤중에 갑자기 어쩐 일이야? 호텔에서 자고 온다더니. 사촌 언니한테 일이 좀 생겨서. 그나저나 당신 왜 전화기 꺼놨어? 그래? 꺼진 줄 몰랐네. 배터리가 다 됐나 봐. 땀은 또 왜 그렇게 흘리고 꼭 죄 지은 사람처럼. 그냥 방에서 좀 운동을 하느라 좀 덥네. 연신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수상해 보여 저는 당장 안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무당말이 사실이면 어쩌나 심장이 다 벌렁거리더라고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안방에는 그 어떤 수상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잘 정돈되어 있는 침대를 보고 나서야 역시 내가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남편을 의심해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죠. 저는 한층 풀어진 얼굴로 남편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잠시나마 의심해서 미안하다는 뜻이었죠. 일찍 돌아오길 잘한 것 같아. 역시 난 여보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 나도 여보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건 마찬가지지 뭐. 오늘 혼자 독서 공방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 마누라가 다시 돌아오니 너무 기쁜걸. 정말? 그럼 오늘 우리 오랜만에 뜨밤 보낼까? 자기 오늘 컨디션 어때? 나야 좋지. 욕조물 받아놓을 테니까 얼른 씻어. 이제 입욕제도 꺼내놓을까? 역시 올 남편 센스쟁이. 그날 밤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경악할 만한 사건은 바로 다음 날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저희 집 강아지 또리가 또다시 토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팩카메라에 녹화된 화면을 매의 눈으로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도저히 믿지 못할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장면이야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바로 어제 저녁 팩카메라에는 제가 지금까지 그토록 믿었던 두 년놈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자기 정력 좋은 건 알아줘야 돼.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거야? 이러다 나 쓰러지겠어. 내가 이래봬도 미스터 정력왕이라고. 내가 정관 수술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임신? 그거 백발백중이야.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마누라랑 이혼만 하면 정관 수술한 거 바로 풀고 우리랑 똑 닮은 아기 만들자. 알겠지?
아, 너무 좋아. 자기 닮은 아들 나오면 연이 없겠다, 정말로. 마누라랑 하는 건 무슨 통나무랑 하는 것 같단 말이야. 우리 영이랑은 다르게. 당신 와이프랑 하는 것보다 나랑 하는 게 100배, 1000배는 더 좋지? 그걸 말이라고 해? 민주 걔는 내가 정관 수술한 줄 꿈에도 모르고 자꾸 임신 핑계로 달려드는데 생각만 해도 침 빠진다. 우리 영이랑 하는 건 하루에도 10번도 할 수 있는데 말이야.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아이 몰라. 나 이러다 쓰러져. 잠깐만. 이거 무슨 소리지? 응? 소리는 무슨 소리? 쉬쉬. 구두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이 와이프 온 것 같아. 뭐? 그럼 어떡해? 민주 오늘 안 들어온다며. 아이씨, 일단 옷까지 들고 침대 밑에 숨어 있어. 남편은 제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 짧은 순간 불이 나게 이부자리를 정리하더니 거실로 뛰쳐나오더군요. 그러곤 뻔뻔하게 절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가관인 건 제가 목욕을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간 틈을 타 침대 밑에 알몸으로 숨어있던 영희가 마치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처럼 샤샤샤샤샥 기어나와 도망치는 게 아니겠어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 다들 아시죠? 네, 그 노래 속 주인공이 바로 제가 돼버린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저 두 년놈들이 언제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건지 수년간 바보 천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저 몰래 정관 수술한 줄도 모른 채 임신이 되지 않아 소가리를 했던 걸 생각하니 그저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제야 난임 클리닉에 가는 걸 회피했던 남편의 모습들이 전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빌어먹을 개자식은 애초부터 저와 낳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언젠간 저랑 이혼한 뒤 상간녀인 영희와 아이를 낳을 생각에 정관 수술을 한 것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크나큰 충격에 빠져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고 그저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다른 여자도 아니고 왜 하필 가장 친한 친구인 영이랑 그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중마고라 믿었던 영희는 또 어떻게 날 이리 처참하게 배신할 수 있는 건지 하늘이 그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실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 갑자기 쓰러져서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여긴 어디야? 여기 병원이야, 자기야.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자기 보더니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 갑자기 무슨 정밀검사?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기왕 응급실 온 김에 검사 받고 가자. 솔직히 정밀검사고 나발이고 당장 남편 놈의 머리털을 쥐어뜯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저는 일단 꾹 참았습니다. 조금 더 불륜에 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두 사람 모두를 아주 제대로 작살내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저는 정밀검사 결과 고륙종이라는 믿을 수 없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이미 타 장기로 전이가 많이 진행돼 여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손 쓸 방법조차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주 무릎이 붓고 아프긴 했지만 운동 부족이라고만 여겼지 설마 암에 걸렸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 역시 제 진단명을 듣더니 크게 놀라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은 제 손을 꼭 붙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댔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여보가 암이라니. 그가 못해준 것도 너무 많은데 이대로는 절대 못 보내. 우리 착한 여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차라리 날 데려가지. 어찌나 서럽게 질질 짜던지 정말 연기 천재가 따로 없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바람피는 장면을 제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 역시 남편의 눈물에 깜빡 속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정작 저는 제 남은 삶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니 정신이 더욱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절 배신한 두 년놈들을 처절하게 응징해주겠다는 목표가 더욱 분명해졌다고나 할까요? 아니나 다를까 제 소식을 들은 영희마저 득달같이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절 보자마자 폭풍 오열하기 시작하는데 어찌나 가증스러웠던지 면상에 대고 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야. 민주야 괜찮아? 불쌍한 우리 민주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젊은 나이에 암이라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영희야, 나 괜찮아. 운명이라니 받아들여야지 뭐. 그게 무슨 마음 약한 소리야. 나 너 절대 이대로 못 보내. 우리 영혼의 단짝이잖아. 내가 민주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영혼의 단짝이라고? 그래, 영혼의 단짝. 너는 나한테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거 알잖아. 우리 민주 불쌍해서 어떡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혼의 단짝이라면서,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는 건지. 그 이후로 남편은 온 병원에 애처가라 소문이 날 정도로 일상을 다 제쳐놓은 채 제 병간호에만 집중했습니다. 영희 역시 병문안이랍시고 뻔질나게 병실을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 두 년놈들은 절 간호한다는 핑계로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한 번은 제가 잠들어 있는 줄 알고 둘이서 몰래 대화를 나누더랍니다. 듣기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대화였어요. 아이씨 망했네. 이혼하자고 딱 말하려고 했는데 암이나 걸려버리고 말이야. 당신 진짜 민주랑 이혼하려던 거 맞기나 해? 맨날 이혼한다 한다면서 시간만 질질 끌기만 하잖아. 혹시 나랑 민주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섭섭한 소리야 영희야. 난 너밖에 없어. 애초에 민주 쟤랑 결혼한 것도 전부 80억 때문이라는 거 알잖아. 제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좀 많아? 콩고물 좀 얻어먹으려고 붙어있는 거지 뭐. 사랑이고 뭐고 그런 것도 없어. 난 영희 너밖에 없어. 그치? 자기 정말 나밖에 없는 거 맞지? 그야 당연하지. 올 이쁜이 아무 걱정 마라. 조만간 눈치 봐서 이혼해달라고 얘기할게. 암 환자 돌보기 힘들다고 이혼해달라고 하지 뭐. 다 죽어가는 마당에 지까짓게 별 수 있겠어. 잠깐만 자기야. 그냥 이혼하지 말아봐.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응? 갑자기 왜? 맨날 이혼하라고 그 난리를 치더니. 아니 자기야 생각을 좀 해봐. 지금 이혼하면 끽해봐야 당신 뭐 10억 정도 받지 않겠어? 근데 어차피 쟤 곧 죽는다며. 6개월만 버티면 그 돈 다 자기 거 되잖아. 내 말 틀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 당신 소개할 때도 이혼남보단 사별한 남자가 낫기도 하고. 안 그래? 우리 영희 천재인데. 그럼 쟤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만사 오케이겠다. 80억은 전부 우리께 되는 거야. 자기야, 우리 민주 죽고 80억 상속받으면 그 돈으로 뭐 할까? 글쎄. 올영이 명품 가방 사고 싶은 거 다 사. 생각만 해도 너무 짜릿하다 자기야. 그럼 우리 세계 일주도 하면 어때? 세계 일주 좋지. 물 떠놓고 사람 죽기를 바라는 듯한 저들의 작태에 저는 분노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이 썩을 년놈들아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번에도 저는 더 큰 복수를 위해 꾹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한 복수 플랜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처절한 방법으로
저 둘을 지옥으로 보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저는 초췌해지기 시작했고 구토하고 기절하는 일들이 빈번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때가 되었다 싶어 그간 준비한 작전을 시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며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 당신 인감이랑 신분증 같은 서류들 좀 다 갖다 줄래? 인감이랑 신분증? 갑자기 그게 왜 필요한데? 당신이랑 나랑 공동 명의로 된 내 재산들 말이야. 뭐 그래봤자 집이랑 차, 예금 조금이긴 하지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들 지금 처분하고 돈을 좀 더 보태서 아예 건물을 번듯한 거라도 하나 사면 어떨까? 벌써부터 왜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당신 반드시 살릴 거라고 그랬잖아. 자꾸 이런 마음 약해지는 소리 하면 나 진짜 서운해.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잘 들어 여보. 부모님한테 받은 내 전 재산 80억인 거 자기도 알지? 이것들 전부 현금화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려. 일단 자기가 먼저 한 5억 정도만 빌려볼 수 있겠어? 5억만 빌려오면 나머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5억이나? 내가 괜찮은 건물 정보 하나 들은 게 있어서 그래. 그 건물에 조만간 스타벅스가 들어설 거라더라. 스타벅스 들어서면 차액만 수십억인 거 당신도 알지? 남이 채 가기 전에 얼른 선수 쳐야지. 이자는 걱정 마. 어차피 나 죽으면 내 재산 다 당신 건데 뭐. 자기 위해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해주고 죽어야 나도 마음이 편히 떠나지. 우리 착한 여보. 마지막까진 내 걱정만 하네. 불쌍하고 가여운 우리 여보. 이게 다 못난 나 만나서 이렇게 된 것 같아. 남편은 또다시 가증스럽게도 우는 척을 했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가 있었다는 걸 말이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루빨리 남편과 영희의 등에 칼을 꽂아 넣을 생각만 하면서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남편은 어디서 구해온 건지 5억을 고스란히 제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영희 고년의 집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만땅으로 땡긴 거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나머지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 사이 당신은 일본 온천 여행이나 다녀오라며 비행기 티켓과 호텔 숙박권을 건네주었습니다. 자기도 아픈데 갑자기 무슨 온천 여행을 나 혼자 가라고 그래? 나 어디 안 가고 당신 옆에 붙어 있을래? 그러지 말고 다녀와. 자기 요새 나 간병만 한다고 고생했잖아. 나는 병원에서 씩씩하게 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알겠지? 정말 나 없이 혼자서 괜찮겠어? 그럼 아무 문제 없어. 가서 푹 쉬고 힐링하다 와. 잠시 고민하는 척하던 남편은 알겠다며 입이 귀에 걸리더군요. 얼마 후 남편은 곧바로 7박 8일 온천 여행을 떠났습니다. 때마침 영희 고년도 시골 부모님 집에 내려간다는 핑계를 대면서 병원 발길을 뚝 끊더라고요. 제 남편과 룰루랄라 신나게 일본 여행에 동행했을 게 분명했습니다. 병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마지막 여행 잘 즐기고 와. 돌아오면 지옥이 펼쳐질 테니까. 저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남편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하나둘씩 정리했고 그 돈 모두를 의료재단에 통으로 기부했습니다. 영희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역시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투척했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전재산 80억의 일부는 사촌 언니에게 주었고 나머지 돈은 모조리 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인간이란 무에서 태어나 무로 돌아간다는 말을 실천하는 순간이었네요.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걸 놓아버린 그 순간 저는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7박 8일은 빠르게 흘렀고 마침내 남편과 영희가 일본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하호호 웃으며 입국하던 두 년놈들은 제가 출국장에서 보란듯이 기다리고 있자 몹시도 당황하더군요. 자기야, 병원에 있어야 할 시간에 왜 여길? 민주야, 너 어떻게 여기로 왔어? 출국장에서 왜 둘이 나와? 꼭 둘이서 일본 여행이라도 간 것처럼 말이야. 민주야, 오해야 오해. 그게 나도 일본 갈 일이 있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네 남편을 우연히 만났지 뭐야. 그래 맞아. 자기야, 영희 씨랑 우연히 만난 거야. 우연? 그래,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네. 그나저나 자기는 아픈 몸으로 여기까지 왜 온 거야? 어?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난 우연히 여길 온 건 아니라서 말이야. 저는 빙긋 웃으며 그들의 얼굴에 서류 뭉치를 집어던져 주었습니다. 이혼 서류와 기부 증서, 그리고 두 사람의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온갖 사진들과 자료들이 담긴 서류들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각종 서류를 훑어보는 두 년놈들의 백지창처럼 하얗게 질린 표정을 보는 게 어찌나 짜릿하던지 몸에 있던 암세포들마저 그 순간 싹 사라지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게 다 뭐야? 기부 증서? 5억? 설마 이 5억 내가 집담보로 대출한 그 5억이야? 여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 야, 니들이 무슨 천년의 사랑인 줄 아나 본데 어디 돈 한 푼 없이도 그 잘난 사랑이 계속되는지 내가 하늘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게. 벌써부터 아주 기대된다.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디 할 게 없어서 남의 돈으로 기부를 해. 내 돈 내놔. 내 5억 내놓으라고. 야, 이 미친년아. 너도 어디 할 게 없어서 친구 남편이랑 외도를 해? 너 같은 년을 잠시나마 친구라고 생각했던 내가 미친년이다. 5억, 니까지 것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좋은 곳에 기부했으니까 너무 걱정 말어. 잠깐만 자기야,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진정해. 응? 진정은 개뿔. 당신 명의로 된 재산들도 모조리 다 기부했더니 기부 증서가 아주 한다발이야. 축하해. 이 정도면 죽어서 천국에도 갈 수 있겠다. 근데 현실에선 좀 지옥이겠다. 그치? 땡전 한 푼 없을 테니까 말이야. 대출금 5억 이자만 해도 상당할 텐데 그걸 어느 세월에 갚나 몰라. 꼬부랑 할배가 될 때까지 갚아도 다 못 갚을걸? 땡전 한 푼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 재산은 어쩌고? 내 재산 80억? 아, 당근 그것도 전부 사회에 환원했지. 난 이제 완전 자유야. 프리덤. 민주, 너 진짜 보자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가만두고 볼 것 같아? 너 내가 당장 고소할 거야.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고소? 어디 할 테면 해봐. 어차피 죽는 목숨인데 나 두려울 게 없거든. 조만간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 소송까지 다 청구할 거니까 나한테 욕할 시간 있으면 빨리 어디 가서 폐지라도 하나 주워다 팔아. 그래야 지금 이 순간에도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을 이자 조금이라도 벌지 않겠어? 상종할 가치도 없는 두 년놈들에게 속 시원하게 쏘아붙여준 저는 공항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뒤늦게서야 본인들의 상황이 절벽에 몰렸다는 걸 깨달은 남편과 영희는 병원으로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며 저에게 용서를 구하더군요. 솔직히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었어요. 외도한 증거사진과 영상자료까지 떡하니 남아있는데 지들이 뭐 어쩔 수 있겠어요. 심지어 세계의 사랑인 것처럼 굴던 저 년놈들은 벼랑 끝에 몰리자 서로가 먼저 꼬셨다며 헐뜯고 싸워대는데 아주 진흙탕 싸움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제발 용서해줘.
영희 전현이 먼저 꼬셨어. 자기랑 제일 친한 친구라면서 홀딱 벗고 달려드는데 내가 미쳤었나 봐. 난 자기밖에 없어. 정말이야. 뭐이 미친놈아? 오냐, 너 말 잘했다. 마누라랑 사는 거 지겹고 따분해 죽겠다고 이혼 노래를 부른 놈이 누군데 이제 와서 오리발이야. 민주야, 내가 미친년이야. 마냥 행복하게 사는 네 삶이 너무 부러웠어. 하루만 너처럼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내가 너무 지나쳤어.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 친구잖아, 응? 난 너같이 뒤통수나 치고 다니는 년을 친구로 둔 적 없거든. 그리고 당신, 네가 사람 새끼냐? 정관수술까지 와이프 몰래 해놓고 시치 미를 때? 그건 또 어떻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당신 남은 생 내가 지금부터라도 옆에서 최선을 다해 보필할게. 그러니 한 번만 선처해줘. 민주야, 나도 한 번만 제발. 대출금 이자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새벽에 신문 배달까지 하는데도 이자가 계속 불어나. 이러다 우리 부모님 집까지 전부 넘어가게 생겼어. 시끄럽고 둘 다 이만 꺼져줘. 그 후로도 두 년놈들은 몇 날 며칠 저를 찾아와 무릎이 닳도록 빌었지만 저는 절대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통쾌하게 복수를 한 까닭에 제 마음이 좀 편해져서일까요? 저는 6개월 여명 판정을 받았지만 1년이 넘도록 목숨줄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각종 소송까지 무사히 마무리 지었고 결국 제 전남편과 소꿉친구라 믿었던 영희 모두 빈털터리의 빚쟁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남편은 서울역에 노숙자로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영희 고녀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채까지 끌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지옥이 시작된 것이죠. 모쪼록 제 사연은 재미있게 들어주셨나요?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연을 적는 이 순간에도 자꾸만 숨이 가빠져 오네요. 하지만 후회 없습니다. 6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제 삶, 1년이 넘도록 버틴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니까요. 어차피 인간의 삶은 모두에게 유한한 것이니까 아등바등 붙잡지는 않으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무척 시원하고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찡해지는 그런 내용이네요. 사연을 보내주신 글쓴이 분께서도 이제는 부디 평안함에 이르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